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이 갈등이 최고조까지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 다시금 반등에 이르렀고 다만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행히도 계속해서 AI 관련 기대감이 나스닥을 끌어올렸고요. 거기에다가 이 G7 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 또 이어서 캐나다까지 지속적으로 이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끌어올리게 되면서 3대 지수 다행히도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저와 3대 지수 밤사이 뉴욕 증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 판을 통해서 바로 정리해 보시죠. 자, 바로 이 다우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0.75% 상승했고요. 또 나스닥은 1.52%, 이어서 이 S&P 500 지수는 0.9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이 물꼬를 텄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지만요. 이란이 제3국을 통해서 협상 테이블에 다시 한번 나서고 싶다, 이런 신호를 보냈다, 이런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장 막판 이 상승 출발을 했던 3대 지수, 여기에 G7 정상들이 이 AI를 핵심 의제로 다룰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요. 또 여기에 장 막판에 조금 아쉬웠던 이유, 바로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약간의 부담 압력이 작용이 됐습니다. 자, 우선 보자면요. 가장 먼저 유가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약 2%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다시 한번 이란과 이스라엘 격한 공격을 아직까지는 주고받고 있지만요. 핵 협상이 다시 한번 좀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유가가 진정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어서 이 로이터 통신에서도 비슷한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약간 소폭 하락했지만요. 이 빅스 지수, 공포 지수가 상당히 8%가량 하락한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빅스 지수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지금 이 시각 19.12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보통에서 중간 구간 그 사이에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의 모습을 되찾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약간 떨어졌습니다. 자, 금 가격의 경우에는 1.4%가량 떨어졌고, 또 이어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 4.45%까지 약간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튀어 올랐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를 보자면요. 이 기술과 금융, 또 마찬가지로 통신 서비스, 성장주 중심으로는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이 헬스케어와 유틸리티, 에너지, 그리고 방산까지 말 그대로 그 전일 상승했었던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격화가 되면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섹터, 이 밤사이에 당연히 이 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선정을 해왔는데요. 이 밤사이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 관련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왔습니다만 가장 최근의 이슈를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란이 대화를 원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좀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가 나왔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알자지라 기자 측에서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이란 측에서 분명히 메시지를 보내왔다라고 확답을 준 거죠. 자, 이어서 유럽연합이 조건부로 미국의 10%의 관세를 수용할 것을 준비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유럽연합 다음 달 9일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경에 이 유럽연합 대표의 X에 관련해서도 게시물이 올라오게 되면서 잠정적으로 확정이 된 그런 이슈가 두 번째였고요. 또 마찬가지로 세 번째 역시 캐나다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 그리고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회담을 갖기로 합의를 했다. 이 만약에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이번 주에 추가적인 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또 하나의 합의가 만들어진다면 이 추가적인 미증시의 뉴욕 증시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역 협상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슈가 많았었던 그런 오늘 하루였었고요. 자, 이어서 바로 경제 지표 잠깐 보자면요. 미국의 20년물 국채 경매가 4.942%, 중요한 건
수치가 아니라 이 수치가 무엇을 뜻하느냐겠죠. 자, 어쨌든지 간에 이 미국 국채에 대한 매수 심리, 특히나 이 장기물 쪽에서의 매수 심리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였고요. 이 기관의 투자자들의 낙찰 비율이 중요하겠죠. 86.6%가 나왔습니다. 자, 이 평균치인 85.5%를 웃돌게 되면서 여전히 이 견조한 매수력을 보여줬었던 기관의 투자자들. 자, 이어서 이 미국의 6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 마이너스 16, 상당히 조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예상치가 마이너스 6.3이었고요. 전월치도 마이너스 9.2였습니다. 뭐 거의 예상치를 10%포인트 가까이 밑돈 수준인데요. 자, 그 배경 바로 수주와 출하가 모두 감소한 데 있습니다. 이 공급 여건도 여전히 나쁘기 때문에 이 재고가 여전히 정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이렇게 충격적인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요. 다행히도 이 긍정적인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미치는 이 재료적인 부분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감장 다음 이슈입니다. 자, 오늘 이슈 크게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일본의 BOJ 기준금리 결정, 오늘이 이틀 차죠. 우리 시각으로 이 정오 낮 12시에 아마 기준금리가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미국의 5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우리 시각으로 각각 밤 9시 반경 그리고 살짝 10시를 넘어선 시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6월 주요 일정, 이 지금까지 자주 짚어봤었지만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우리가 눈길을 주어야 하는 게 역시나 이 19일 이 준틴스데이 노예제가 공식적으로 폐지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 잠깐의 휴장이 있을 예정이고요. 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올 만한 이런 소비자 이슈들, 글로벌 제조 PMI 그리고 마지막으로 PC 가격 지수까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히트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섹터 흐름 어떻게 흘러갔을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우선 시장 다시 한번 전반적인 흐름,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슈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좀 낮아지게 되면서 또 G7 정상회담을 통해서 긍정적인 재료들이 모아진 시장이었습니다. 이 역시나 M7 전반적으로 초록불을 켠 그런 모습이죠. 자, 가장 먼저 테슬라 1.17% 상승 보였습니다. 자, 이 JP모건이요, 로보택시 그리고 이 옵티머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재력을 언급하면서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자 강세를 보였고요. 또 22일 로보택시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매수세도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중국과 유럽 측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약간의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지만요. 테슬라 이미 전기차 기업으로만 보기에는 덩치가 상당히 커졌었죠. 그렇게 주요하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자, 이어서 엔비디아 약 2% 가까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지난주 젠슨황 CEO의 연설 계속해서 호재로 좀 작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유럽 각국이요, 이 소버린 AI 기억나실까요? 이 주권 AI에 대해서 재창을 하게 되면서 상승했는데요. 잠시 후에 더욱더 자세한 이슈 미주 한주 코너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에너지 섹터 그리고 방산 섹터 쪽에서 약간의 이런 매물이 출회가 됐었던 점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매기가 도는 그런 온화한 시장이었습니다. 다만 에너지 섹터 쪽에서도 이 원자력 발전 쪽이 다시 한번 AI 데이터 센터의 견조한 수요력에 힘입어서 이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약 5%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양자컴도 계속해서 이 관련 기업들 새로운 이슈는 없었지만요. 역시나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오늘은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이 방산 기업들 로키드 마틴이 약 4%가량 낙폭 기록했고요. 또 이어서 노스모크루만도 3.7%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이 중동 쪽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봉합이 되면서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외의 추가적인 특징주들 과연 어떤 이슈가 있었을지 바로 이주의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술주 먼저 확인해 보시죠. 먼저 메타입니다. 2% 넘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왓츠앱 광고 도입이 발표가 됐고 이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기반으로 한 수익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왓츠앱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가 30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이 이용자의 양을 활용해서 수익화에 대한 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가까이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도 1%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글로벌 아이폰 수요에 대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중국과 인도에서 이 판매량이 상당히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고 1%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나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워낙에 바닥을 다졌던 이 올해 초반에 대비해서는 13.5%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이 AI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종목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실적 기대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다른 레스토랑 3% 가까이 올랐습니다. 20일에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호실적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A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반락했습니다. 1%가량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71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협상에 대한 무력 충돌에 대한 워낙에 큰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잠식되는 모습이 보였던 이번 시장에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서 정유와 에너지 섹터에서 상당히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인사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5% 가까이 크게 올랐는데요. 유전자 관련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이 단일 클론항체 치료제 신약 임상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이슈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제철과의 어떤 계약으로 인해서 US 스틸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5% 가까이 오름세인데요. 일본 제철과의 이 골든쉐어 계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급등이 보였습니다. 10년 내 최고치까지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사렙타 테라피틱스 보도록 할 텐데요. 유전자 치료제 엘레드비티스에 대한 투여를 한 이후로 두 번째 사망 사례가 나타나면서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42.12%의 폭락이 나오면서 지난 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IB 투자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가 2% 넘는 거의 3%에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AI 부문에 있어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이 155달러까지 상향 조정되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까이 섹터에서 동반해서 오름세가 나타났는데요. 이 네트워크 내에서 경쟁이 완화되고 있고 또 AI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2% 넘는 오름세가 보였습니다.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M1, 이 400 시리즈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AI 경쟁력이 부과가 되면서 목표가도 상향 리포트가 제시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8%대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과연 그렇다면 현재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떨지 현장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곽용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밤사이 이란과 이스라엘 이 갈등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좀 봉합이 될까 싶었는데 또 장 후반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섬뜩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란 측에 뭐 마지막 제안을 하겠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것 때문에 좀 3대 지수가 막판 들어서 조금은 아쉬웠죠. 이 지수 흐름들 관련해서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이제 뉴욕 증시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와 G7 정상회담 이슈 그리고 FMC를 앞둔 긴장감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아랍 국가를 통해 핵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히면서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가 부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보복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이스라엘도 대응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마지막 기회라는 경고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장중 상승했다가 후반 들어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여기에 G7 정상회담에서 AI, 에너지 안보, 무역 협상 등 이 글로벌 정책 이슈 등이 논의되면서 반도체와 AI 관련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또 뉴욕 여는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불거졌지만 이란 리스크와 FOMC 매파 가능성이 금리와 달러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 전략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이 방산, 에너지, 사이버 보안 같은 리스크 대응 테마와 함께 이 반도체 AI 관련 기술주 모멘텀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AMD, 엔비디아와 같은 AI 대표주는 실적과 정책 수익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이번 주 FOMC 이후 금리 피크아웃 여부가 확인되는 시점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엔 소비주, 성장 기술주 중심으로 리스크 온 전략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ETF 전략으로는 곡물, 금, 천연가스 등 원자재 ETF를 활용한 포트 분산과 중단기물 중심의 채권 ETF로 금리 변동성에 대응하는 전략도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에서도 계속해서 좀 관련된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방금 전해진 소식인데요. 한 가지 이 영국과 무역협정 문서에 서명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이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렇다면 이 미국 증시에서 좀 관심이 필요한 업종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쏘버린 AI가 밤사이에 다시 한번 좀 언급이 됐다는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이게 GTC 당시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유럽과 좀 연관을 지을 수 있다고요. 네네. 뉴욕 증시에서 테마별로 뚜렷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또 마감을 했는데요. 핵심은 역시 반도체와 AI였습니다.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AI 산업 정책 논의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된 가운데 AMD의 AI 칩 관련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AMD는 무려 8% 넘게 급등을 했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전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그 자율주행과 전기차 섹터도 로보택시 기대와 가격 전략 변화에 힘입어서 반등했고 이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관련주는 AI 기반 보안 수요 확대 기대에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소비 기술주는 소매 판매 개선과 애플과의 기술 협력 소식으로 매수세가 유입됐고 개인 투자자 중심의 양자 컴퓨팅 드론 우주 테마는 단기 급등세를 또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지정학 리스크 완화 흐름에 따라서 방산 에너지주는 단기 차익 매물 출회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AI 반도체, 사이버 보안 중심의 기술적 모멘텀이 주목해야 하고요. 특히 AMD, 엔비디아, 팔란티어 등 트레이딩 강도가 높은 종목 위주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FOMC 이후 금리 피크아웃이 확인될 경우 소비, 기술 성장주 중심의 리스크 전략으로 전환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중국 소비 회복세와 글로벌 빅테크의 협업이 기대되는 종목군은 정책 수익 기반 대응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중기적으로 그 방산 에너지 업종은 단기 차익 실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단기적으로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좀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이슈겠고요. 또 이어서 19일 새벽 3시에 FOMC 이슈까지 그 이후에는 기술주와 소비주 쪽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 중국 소비주 이외에 오늘 우리 증시에서 좀 움직일 만한 섹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AI는 기본적으로 챙겨가야겠죠. 네네. 국내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와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서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란 핵 협상 재개 가능성과 G7 회담을 앞둔 AI 무역 정책 기대감이 기술주 중심 상승세를 이끌었으며 특히 AMD와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반도체 AI 관련 종목에도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전일 한국 증시는 중동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정책 이슈에 집중하며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 건설, 지주회사, AI 등 정부 수익 기대 섹터가 시장을 견인했고 외국인 순매도에도 기관 중심의 수급이 뒷받침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FOMC를 앞둔 경계심 속에서도 정책 방향성과 실적 기대주 중심의 순환마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AI, 건설, 전력 등 정책 테마에 집중하되 일부 방산 에너지 업종은 차익 실현 구간에 접어들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중기적으로는 금리 피크아웃 이후 리스크온 전략에 대한 기술주 및 소비 관련 성장주 비중 확대를 고려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런 분쟁이 그렇게 장기화되진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강했는데 역시나 좀 그런 이슈가 빠르게 소멸해가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좀 강하게 발생을 한다는 점, 이 점을 좀 유의를 해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뉴욕 증시 이슈들 저희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매드토크와 이어서 나머지 시간으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알아야 될 이 이슈들 5가지를 모아봤습니다. 머스트 노 5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G7 참여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를 쫓아낸 것이 우리의 실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이 G7 정상회의에 참석차 캐나다에 가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대화 이전에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정세에 대한 본인의 견해가 상당히 다양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G7 정식 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진짜 정식 가입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인지 혹은 중국을 옵서버로 초청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G7은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이끌어가는 서방 7개 선진국 그룹을 말하는데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이 G7에 가입을 할 경우에는 모임의 성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죠. 또한 G7이 이 한때 회원국이었던 러시아를 배제한 것이 실수라는 주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과거 G8이었던 시절을 기대한다면서 버락 오바마와 트리도 전 캐나다 총리가 러시아를 배제하려 했고 저는 그 결정이 실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냐하면 이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다면 현재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제가 4년 전 대통령이었다면 역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인 2014년 3월 G8 회원국 자격에서 정지됐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공방에 대해서는 이란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지 않다고 말하겠다며 그들은 너무 늦기 전에 즉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정상회의에서 EU 지도부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미국의 무역 전쟁이 유럽의 국방비 증액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라면서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캐나다 이 G7 이 정상회의가 열리는 장소의 기자회견에서 현재 EU와 미국 간 핵심 현안이 유럽의 방위비 증액이고 이 부분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무역 전쟁에 관련해서는 중단을 요청하고 있고 또 관세에 대해서 10% 수용을 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박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이번 이 G7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최우선 과제에 대해서 무역 갈등을 꼽으면서 G7 국가 간 솔직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는 동맹의 관세 공격을 멈추고 중국발 과잉 생산 등에 함께 대응하자는 메시지를 해석했습니다. 또한 집행위는 이날 이 미국의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본관세 10%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축측성 보도라고 전했습니다. 즉각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이 협상 중이며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서 이유는 처음부터 부당하고 불법적인 미국 관세를 거부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무역 갈등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좀 잠식된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이 이슈들에 대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휴전과 핵 협상에 희망 신호를 보냈다라는 이슈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무력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란이 이 상호 중단과 또 서로에 대한 공격에 대한 중단과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제3국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에 다급히 보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우선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참여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핵협상 타이블에 돌아오는데 열려있는 입장임을 아랍 국가 당국자들에게 밝혔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대이란 공습이 이란 정권 교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고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라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정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지 시간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협상을 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정언하면서 양국 간의 무력 충돌을 막는 중재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 완전 자율주행 관련해서 스쿨버스 충돌 테스트 영상을 공개를 했죠. 이 부분이 간밤에 주목을 좀 받았는데요. 어떤 영상들인지 함께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모드가 스쿨버스를 무시하고 아이 크기 인형과 충돌하는 테스트 영상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영상이 테슬라 사측에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이 안전성이 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림을 해석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FSD 테스트에서 테슬라 모델 Y는 스쿨버스의 경고등과 정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주행했으며 아이 크기의 마네킹을 8번이나 들이받았습니다. 이번 실험은 더돈 프로젝트와 레지스트 오스틴이 공동으로 진행을 했고요. 테슬라는 FSD 기능을 완전 자율주행으로 명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수적입니다. FSD 사용 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며 경고를 무시했을 때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테슬라 FSD의 안전성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돈 프로젝트 설립자 댄 오다 우드는 이 과거 광고를 통해서 테슬라 FSD가 스쿨버스를 감지하지 못한다라고 경고를 한 바 있고요. 2024년 4월 워싱턴주에서는 FSD를 사용하던 모델 S가 오토바이와 충돌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오는 6월 22일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 사이버캡 출시를 예고했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안전 문제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이 3,000선 탈환 기대감이 높아진 이 국내 증시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변수로 급변하고 있는 이 중동 리스크와 관련해서 우리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증시에는 FOMC와 또 G7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해서 2.94% 오른 2,894.62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67%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조 3천억 원 규모의 순매수를 했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9,352억 원, 1조 3,651억 원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2,900선 돌파 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조정을 받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전면적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추가 매물 출회 등 세계 증시에 큰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잿빛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중동 리스크는 단기 변동성 확대 요인이긴 했지만 미국 등 중재를 통해서 확전이 제한되며 매수 기회가 되기도 했다면서 미국과 이란의 6차 핵 협상을 앞두고 공습이 벌어진 점은 긴장감을 높이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 주 FOMC와 G7 정상회의에서 가져오는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노 5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버니 샌더스 vs 스콧 베센트, 불꽃 튀기는 관세 입전쟁, 이스라엘 네타냐후, 하메네이 사례를 배제하지 않을 것, 트럼프 애플이 미국에서 안 만들면 내가 만든다. 네, 지금 그 하나의 아름답고 큰 법안,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위대한으로. 그래서 하나의 아름답고 크고 위대한 법안이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여기다 또 어떤 단어를 추가할지, 의미 있는 단어 추가하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테리프스라는 관세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표현하면서 해방의 날이라고 불리면서 관세 전쟁을 시작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 멜라니아 여사가 그럼 우리의 사랑은 뭐냐, 뭐 자기도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면 신은
뭐 기도했는데 신이랑 대화를 했나 보죠. 하나님이랑. 뭐 신은 관세보다 내가 더 미치냐 이러니까 나중에 또 바꿨잖아요. 그럼 이제 신, 사랑, 그리고 한 뭐 관세는 4-5번째쯤 될 거다 이랬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관세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제 영국하고 협상 뒤에 또 다른 나라랑 협상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 저기 처하니까 다시 관세가 첫 번째 단어로 해야겠다 이렇게 또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의미 부여에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는 이제 다른 나라랑 외국에서 이제 얻어내려고 하는 건 관세고 이제 내부적으로 미국 내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는 감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 그 죽음 아니면 뭐 저기 승리분 뭐 거기다가 이제 관세 아니면 감세분 뭐 이렇게 했잖아요. 감세든 감세든 둘 중에 하나라도 빨리 먼저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백악관이 하나의 아름답고 큰 법안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원에서 일단 한 표 차이로 극적으로 통과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상원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하원에서 통과될 때도 계속 여론몰이했죠. 트럼프가 거기 찾아가가지고 공화당 그 의원실에 찾아가서 사랑방이라고 불리는 데서 찾아갔다며요. 거기 찾아가가지고 이제 의원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한 2명인가가 그 하원 의원 중에 반대하는 그냥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거기 가가지고 대놓고 그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다음 선거 때는 이 사람들을 떨어뜨려야 된다. 자기 공화당 출신인데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하원에서 한 표로 통과가 됐고 이제 상원에게 공을 넘기자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통과하라고 시키라고 지금 압박 넣고 있죠. 뭐 의미 부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 딱 자기의 이 단 하나의 아름답고 크고 위대한 법안 통과되는 거를 역사책에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백악관 홈페이지에다 또 이제 엄청나게 올리고 있죠. 캐피톨 힐,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국회의사당 여의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상원 하원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여기에는 위대한이라는 단어를 여기까지 넣지는 않았네요.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대한이라는 단어 추가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더 위대하고 뭔가 큰 어떤 단어들을 막 집어넣고 싶은가 봐요. 여기에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뭘 올렸냐면 이제 그 의원들 중에 반대하는 의견을 여기에 올릴 리가 있습니까? 절대 안 올리죠. 좋은 얘기한 의원들 것만 다 따서 올렸어요. 근데 이게 스크롤 압박을 부를 정도로 많거든요. 2페이지만 갖고 왔는데 한 20페이지 되나 이거. 그 상원 의원들 중에서 참 저기 찬성하는 사람들 거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뭐 저기 항상 여기서 밑줄을 그어주잖아요. 그건 편하더라고요. 밑줄을 그어놔서 중요한 부분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 빅 뷰티풀 법안은 미국에 전달된다. 이제 상원에도 전달돼야 된다. 이제 하원에서 통과됐으니까 상원에서 알아서 해라.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은 우리에게 좋다. 국가의 방향을 바로잡는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 이거 뭐 민주당 지지자나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우 아부 떨고 있네. 또 막 이렇게 욕하겠죠. 당연히. 다음 뭐 선거를 위해 뭐 민주당이 그들을 뺏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플로리다주 그 의원이 이런 얘기를 엄청 싫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백악관 홈페이지는 당연히 트럼프 찬양. 지금 트럼프가 정권을 잡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선거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을 지키는 그쵸? 아시죠? 낸시 펠로시부터 시작해. 낸시 펠로시는 예전에 그 트럼프 뒤에서 연설문 종이 찢었죠. 그래서 유명해졌잖아요. 바로 뒤에서 종이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트럼프도. 소리 안 들었어도 나중에 영상 봤겠죠. 자기 머리 뒤에서 종이 찢었는데 악감정이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2명의 대부 데모가 또 있잖아요. 이게 버니 샌더스라는 거물이 또 등장합니다. 사선이죠. 그리고 그 트럼프가 그 얘기도 했어요. 바이든 4년 정권 맨날 욕하잖아요.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은 버니 샌더스를 원했다. 버니 샌더스가 그 저기에서 바이든한테 졌잖아요. 근데 바이든하고 이제 경쟁하면서 어떤 새로운 약간 좀 나이는 굉장히 많은데 바이든도 그렇고 이분은 약간 조금 더 진보적인 정책을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보적인데 이 사람은 더 진보적인 정책을 내세우면서 약간 눈에 띄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건 실패했죠. 그 정도로 민주당에서 이제 그 대부인데 이제 여기서 불꽃 튀는 설전이 펼쳐집니다. 자, 이 지금 스콧 베센트
이분 헤지펀드 운영자였던 거 아시죠?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펀드의 2인자였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월가에서 성공한 인물을 트럼프가 데려다 왔죠. 그래서 재무장관으로 앉힌 거 아니에요? 러트닉을 상무장관에 앉히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스콧 베센트 장관이 엄청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자, 거기서 이제 버니 샌더스가 지적을 합니다. 지금 국무위원 중에 13명이 억만장자라는 거죠. 지금 국무위원들 중에 13명, 국방부 장관도 있고 국토부 장관도 있고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다 있잖아요. 그 국무회의하면 이렇게 여러 명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그중에 13명이 억만장자라는 거예요. 이 정부 자체가, 트럼프 정부 자체가 다 부자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법안이 지금 트럼프가 단 하나의 아름답고 크고 위대한 법안이라고 하는 게 세부적으로 하면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중서민층을 위한, 그리고 노동자, 농부, 무슨 운전자, 그리고 죽어가는 러스트벨트를 살리고 뭐 어린이들을 위하고, 그쵸? 사회의 취약계층들을 위하고 계속 이걸 내세우잖아요. 근데 버니 샌더스는 그게 아니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네가 그렇게 떠들면서 사실은 그 법안이 상속세 면제 확대를 통해, 자, 국무위원 중에 13명이 억만장자인데다가 그 억만장자를 포함한 상위 1%, 2%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세를 내어주는 그런 법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 이중적이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중서민층 무슨 노동자들을 위한 척하면서 너네가 갖고 있는 억만장자들, 너네 그 국무위원들의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는 억만장자를 위한 세금 감세 법안이다. 그래서 스콧 베센트 장관이 반박을 합니다. 2017년에 트럼프 1기 때 세금 감면했다. 물론 이때는 재무장관 아니었죠. 그때는 펀드 매니저였어요. 자, 2017년에 세금 감면과 일자리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나의 세율이 인상되었다. 자, 나 그때도 억만장자였는데 오히려 이거 통과됐을 때 내 세율 인상됐다. 버니 샌더스 잘못 말하고 있다. 버니 샌더스 계속 이제 압박을 합니다. 상위 1%, 210명. 요 정도에게 혜택 주는 거다. 자, 2,35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에서 많아야 10%. 근데 지금 계속 트럼프 행정부는 무슨 중서민층들을 위하고 대다수의 취약계층과 뭐 어린이들과 무슨 뭐 그 사회적으로 무슨 대부분에 차지하는 약자들을 위한 법안인 것처럼 엄청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대기업을 위한, 지금 스콧 베센트 또 반박을 하죠.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늘어난다. 이걸 하면 완전 지금 반대되죠. 이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혜택을 본다. 자, 버니 샌더스가 이제 완전히 저기 찍어버립니다. 이 나라의 억만장자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지금 거의 이 딕션이 안 들려서 그런데 실제 음성을 들어보면은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 큰 소리로 싸웠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메디케이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감세 법안이 그걸 깎는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노동자 계층의 의료보장을 중단하면 매년 약 5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지금 추정된다는 이런 결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의 대부면은 이 워렌 상원의원은 또 데모죠, 데모. 자, 그 위에 이제 그 낸시 펠로시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한답니다. 항상 뭐 이렇게 간단한 질문이라고 하지만 아주 심오한 질문이죠. 이 법안으로 인해 적자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 답은 정해져 있는, 답은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괜히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시죠? 화법이죠. 적자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자, 국가 부채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원밖에 없다. 물론 일부 공화당원이 반대하지만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잖아요, 공화당원들이. 그래서 부채가 안 늘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강등시킨 것도 국가 부채가 너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감세 법안이 통과됐을 때는 부채가 더 확 늘어날까 봐 무섭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미국 경제 두렵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면은 부채가 엄청나게 쌓이는데 그거 누가 갚을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갑툭튀합니다. 느닷없이. 당신이 일론 머스크와 같은 편에 선 것을 보니 흥미롭네요. 왜냐면은 워렌 상원 의원이 그 전에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무슨 보고서였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 정권의 창출에 기여하면서 이번 정권에서 혜택 본 거에 대한 보고서를 냈어요. 이렇게 혜택도 엄청나게 보고 무슨 세무조사니 무슨 검찰조사 이것도 다 지금 미뤄지고 안 받고 있다는 걸 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돌아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돌아서가지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후원할 수도 있다 이 얘기까지 했어요. 트럼프랑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릴 때. 그래서 이제 그걸 비아냥된 거죠. 앨런 머스크에 대한 그런 어떤 계속 부정적인 보고서를 쓰신 분이 이제는 앨런 머스크와 같은 편에 서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입장이네요. 참 우스꽝스럽네요. 이 얘기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이거 싸움 거는 거죠, 그냥. 자, 우리는 관세 수입이 벌써 2조 8천억 달러다. 관세는 외국에서 갈취해 오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 표현대로라면. 갈취해서 벌써 2조 8천억을 지금 달러를 들여왔다.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도 민주당이 공격을 하니 계속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외국에서 관세 갈취해가지고 지금 부채 줄이고 있고, 자, 감세 법안을 통해가지고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은 관세 갈취로 조금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GDP 성장률을 엄청나게 올려서 비율을 낮추겠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억만장자 기업의 세금을 삭감하면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건가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스콧 베세트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워렌 상원의원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질문하는 것이고, 계속 아까 전에 그 버니 샌더스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이거 감세 법안 해봐야 계속 무슨 일반인들 대상으로 혜택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장하시는데, 이거는 특정 대기업 혹은 억만장자 혹은 가족 소유의 어떤 기업들에게 소규모 혜택이 주어지는 그냥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래의 목적대로 어머니와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어쨌든 불꽃 튀기는 대결이 벌어졌어요. 과연 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표, 그리고 그다음에 공화당 의원들의 일부 지금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 상원에서 지금 막혀버리면 이 트럼프의 어떤 이 극적인, 이 굉장히 적극적인 요 지금 정책이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7월 4일까지 과연 저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저게 통과가 무난히 돼야 지금 트럼프가 밀고 나가는 정책이 수월하게 되겠죠. 상원에서 만약에 저게 막혀버리면 트럼프가 지금 밀고 나가는 한 축이, 그렇죠? 관세도 사실은 지금 영국하고 그다음 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영국이 1번을 끊었지만 빨리 2번이 안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감세 법안마저 상원에서 저게 어그러져 버리면은 지금 굉장히 일단 타격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하메네이 사례를 배제하지 않을 것. 이래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메네이 지금 이란 최고 지도자를 암살해도 되겠냐고 미국에 물어봤대요. 근데 트럼프는 그걸 반대했습니다. 근데 어제 네타냐후가 다시 우리는 하메네이 암살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버려가지고 유가가 안정됐었는데 다시 급등해버렸어요. 자, 그다음에 유대 국가는 핵 홀로코스트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이제 홀로코스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옛날에 그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했던 역사적인 이야기가 스토리가 홀로코스트거든요. 근데 핵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이제 핵으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 트럼프가 아니 우리 미국은 전혀 관여 안 했다고 했는데 관여 안 했을 수가 없잖아요. 방공망으로 다 도와줬고 물론 아이언돔하고 미국이 그 도와주는 것도 뚫렸지만 너무 많이 쏴가지고 어쨌든 핵무기 프로그램에 와서 싸우고 있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 트루스 소셜의 트럼프는 뭐 그렇게 올렸습니다. 싸울 때는 또 싸워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 또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그겁니다. 자기 본토만 공격 안 받으면 돼요. 어차피 자기네 나라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황폐화되는 건 다 남의 나라 땅이에요. 자기는 무기만 팔면 됩니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를 엄청나게 팔아요. 경제가 좋아져요. LA를 공격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딱 하고 넘어갔죠. 만약에 미국의 땅이나 자산이 만약 공격받을 시에는 미국의 모든 그 능력을 동원해서 뭐 학살해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땅만 공격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가가 하락했었는데 하메네이 그 사례 배제 안 한다는 얘기 때문에 다시 결국 돌아가 버렸어요, 유가가. 그렇죠? 지금 유가의 불안정성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 장면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란은 아직도 지금 F-14를 쓰고 있습니다. F-14 숫자가 너무 낮죠? F-14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에 이란에 공급되었는데 너무 오래됐죠. 지금 80년이면 몇 년 지났어. 30년 전에 저기 입양이죠. 입양한 거를 아직도 쓰고 있고 웃긴 게 이란은 미국을 제일 싫어하는데 이란이 쓰고 있는 것도 미국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미국은 그냥 이거 저 팔아 넘기면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적한테도 팔아 넘기고 우방국한테도 팔아 넘기고 좋아요. 전투기 미사일 다 팔아 넘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부서지는 장면이 F-14가 2대가 있는데 한 대씩 폭파되는 장면이 지금 여기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란으로서는 뼈가 아프죠. 뼈가 아프고요. 테헤란의 공항에서 폭발됐어요. 그것도. 자, 그 저번에 이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또 전쟁 쪽이 하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몰래 트럭에 숨겨갖고 드론 날렸잖아요. 러시아 현지에서. 지금 여기도 똑같습니다. 모사드가 다 조사해가지고 다 10년 전부터 침투해가지고 이란 그 한복판에서 그 드론을 조립해서 거기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대응하기 힘들죠, 이란은. 자, 이 트럼프 애플이 미국에서 안 만들면 내가 만든다. 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자, 애플 보고 계속 팀쿡한테 전화했죠, 트럼프가. 너네 애플 그동안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미국에 공장 안 만들래? 인도에 간다고? 내가 중국에 간 것까지는 중국이 싫어서 인도까지 가는 것까지는 저기 했는데 인도의 생산량 늘리는 건 절대 안 돼. 앞으로 늘리는 건 무조건 미국에 만들어. 근데 팀쿡이 지금 답변 안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 당장 애플 공장을 옮겨서 아이폰을 생산하면 지금 500만 원이 될지 1000만 원이 될지 몰라요. 애플 아이폰 하나가. 그 마진을 얼마 남길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결국 트럼프가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장남이 만들었지만 자, 아주 특별한 거를 발표합니다. 트럼프 모바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냥 트럼프는 다 하려고 하나 봐요. 트루스 소셜도 만들었죠. X에 저기 대립하려고. 트럼프 이제 모바일까지 통신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일정 금액이 되면 휴대전화로 원격 진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요금제인지 아십니까? 5G 요금제인데 47,000원이에요. 우리나라도. 47 플랜.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죠. 뭐 39, 47, 48, 47, 물론 44만 7천 원 아니고 47달러인데 우리나라로 6만 4천 원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그거겠네요. 무제한 5G 요금제 64 이런 거잖아요. 6만 4천 원에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6만 4천 원 내면은 무제한 통화에 무제한 문자 데이터에 24시간 긴급 출동에 이 의사랑 24시간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박이죠. 대박이에요. 의사가 처방전을 써줄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미국에서 휴대전화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제품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때가 됐다. 애플이 계속 응답을 안 하니까 트럼프가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아까 64 요금제도 내놨는데 이제 스마트폰 T1을 내놨습니다. 스마트폰 T1을 내놨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64 요금제가 지금 달러로는 47달러잖아요. 또 의미 부여한 겁니다. F-47 전투기가 47이 47대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있죠. 이것도 47 요금제를 왜 했을까? 47대 대통령이 트럼프여서. 진짜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제 T1폰은 8월 달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에서 설계하고 미국에서 제조하고 모두 미국에서 다 하는 걸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애플이 계속 응답이 없자 결국에 자기가 만들어버렸다. 자, 이게 그 폰입니다. 8월 달에 출시될 T1 폰. 트럼프 그리고 마가 새겨져 있고요. 황금폰입니다. 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보란 듯이 만든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라. 미국에서 만들어라. 관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서는 애플폰보다 이게 더 유명해지지 않을까요? 이젠 애플폰 대신 트플폰이 대세. 네, 과연 밤사이에 뉴욕에서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우리 증시에까지 예정되어 있는 이슈들 과연 오늘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관련된 수혜주들 그리고 섹터까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6가지 만나보시죠. 자, 가장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요. 우라늄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라늄 관련주, 원자력 발전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이 밤사이에 글로벌엑스 우라늄 ETF가 장중
등의 7% 가까운 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장 후반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이란에 대한 약간 협박성 메시지에 아쉽게도 좀 매물이 출회가 되는 모습이 관측이 되긴 했습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재료가 풍부한 원자력 발전, 오늘도 여전히 우리기술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BHI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이렇다 할 만한 새로운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카메코가 4% 상승 보였고요. 오클로도 2% 후반대 강세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계속해서 중국 소매 판매, 어제 사실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석유 그리고 방산주들이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초점을 좀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담아봤습니다. 자, 우선 중국 소매 판매가 2023년 이후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이런 메시지가 어제 오후장에 나왔었죠. 이 관련주들은 약간 이 흐름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흐름 나왔습니다. 우선 알리바바가 2%대, 또 진동닷컴 역시 2%대 후반 상승 흐름 보여줬었고요. 이 진동닷컴이 온라인 소매 판매가 8.5%나 증가했더라고요. 굉장히 좀 파격적인 그런 상승인데 일시적인 그런 흐름이다라는 게 사실상은 좀 지배적입니다. 우선 이 경기 회복의 지속적인 신호로 뭔가 해석을 하기에는 굉장히 단기적인 모멘텀들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부 보조금도 있었겠고요. 또 6.18 쇼핑 페스티벌, 이게 예년 대비해서 올해 조금 더 일찍 개최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일찍 반영이 됐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우리 시장 안에서의 중국 소비주들 움직이기에는 충분한 그런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면세, 또 이어서 APR,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화장품주들, 그리고 헝성그룹과 같은 이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바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버린 AI, 이 밤사이에 사실상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요. 자, 이 소버린 AI, 지난 GTC에서 좀 뭔가 다시 한번 새롭게 언급된 그런 이슈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가 자신의 나라의 이런 안보나 이익을 위해서 고유한 국가 자국만의 AI를 구축을 해야 한다. 이 약간 닉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의 AI 버전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젠슨 황 CEO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이 소버린 AI에 대한 그런 주장들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G7에서 마찬가지로 유럽 정상들이 여기에 굉장히 동조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 바로 어제였죠. 굉장히 좀 파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이재명 정부의 AI 미래 기획수석으로 네이버 클라우드의 AI 혁신센터장이 낙점이 됐다는 소식, 이게 또 전해지면서 향후 100조 원 규모의 이 AI 로드맵이 바로 소버린 AI 구축을 향해서 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977년생이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강한 이런 파워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브젠부터 솔트룩스까지 이 AI 인프라, 이 소버린 AI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초거대 AI 관련주들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어서 다음으로는 이 북한 관련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북한과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약간의 협력을 더 이어가는 모습들도 나와주고 있는데 이 모스크바와 평양을 잇는 직통열차가 오늘부터 운행을 재개를 합니다. 또 오는 19일부터는요, 평양과 하바롭스크를 이렇게 잇는 그런 직통 열차까지 다시 한번 좀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관련된 남북 경협주들도 약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철도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 큽니다. 대우 AL부터 부산 산업까지 관련된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가상자산 꾸준히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좀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빨간불을 켠 그런 종목들이 많네요. 자, 민주당이 디지털 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오늘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서 STO, 특히나 이 핀테크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이런 이슈를 받아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마찬가지로 이슈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나와 있네요. 이 삼성전자, 자, 6월 17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19일까지 이 글로벌 전략 회의를 열고 하반기 이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AI 반도체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좀 대거 포진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협력사들 어보브 반도체부터 또 이어서 하나마이크론, 대덕전자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는 30일에 이 관련해서 반도체 가격 결정되는 측면까지 함께 고려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이슈들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편안한 잠 주무셨습니까? 6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선선하네요. 비도 안 오고요. 일단 뭐 장마철 들어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습하다는 건 역시 이제 여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끔 합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좀 주로 살펴볼 건데 오늘은 주식시장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조금 이게 어떻게들 보셨어요? 어제 제가 마켓 나우 일부 진행할 때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오전장만 해도 좀 주춤했죠. 근데 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무려 1.8%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2,900을 회복하는 걸 넘어서 2,946포인트, 2,940포인트를 역시 또 3년 반 만에 넘어서는 이런 걸 이제 기염을 토했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죠. 코스닥도 1%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낙폭이 좀 있었죠. 그런데 계속 꾸물꾸물 올라가더니 결국 이렇게 1% 넘게 올라가는 좀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마디로 오전에 저희도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상황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굉장히 힘겨루기가 어제 오전장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좀 벌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계속 간다라는 거죠. 계속 고에 대한 어떤 세력들과 아니야 이제 그동안 많이 달렸잖아. 이제 요걸 빌미로 해서 요걸 계기로 해서 조금 쉬어가는 게 좋아라고 하는 일단 스탑 단기 조정의 어떤 세력들과의 굉장히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졌는데 결국 승자는 아니야 계속 가야 돼. 계속 갈 수 있어라고 하는 이 계속 이 세력이 승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승리도요. 이 정도 되면 뭐 완전히 그냥 압도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특히 코스피 1.8% 상승률이요. 아시아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비해서 상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건 이제 최근 한 달짜리인데 어제만 놓고 보더라도 니케이가 1.2%, 상해 종합이 0.8%, 홍콩 항생 0.7% 올랐으니까 우리 코스피가 훨씬 더 많이 올랐죠. 2배 이상 오른 거죠. 최근 한 달치만 놓고 보시자고요. 코스피가 무려 12.1%, 12%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데 보십시오. 지금 사실은 뭐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항생지수가 그나마 3% 정도 오른 거 말고 나머지는 뭐 1%대가 그나마 선방이고 유로스톡스 50, 유럽의 대표 지수죠. 마이너스 2.5%. 그다음에 미국의 다우지수도 마이너스 1%. 뭐 나스닥도 1%밖에 안 됐고요. 이렇습니다. 이게 최근 한 달 사이에 우리 코스피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하는 거죠. 또 보면 뉴욕 시장에 있는 이 한국 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상품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매일 체크를 하는데 매일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게는 2, 3천억에서 적게는 몇백억까지. 최근 제가 한 2주 사이에 뭐 계속 봅니다만 최근 2주 사이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간 게 없이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사는 이게 뭐 국내 서학개미들이 글쎄요 살까요? 미국에 가서 굳이 미국에 있는 한국 주식시장 투자 ETF를 살까요? 결국 이제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나 이제 외국 사람들, 해외 투자자들이 산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한국 시장을 좋게 본다는 얘기고, 그게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코스피의 아주 압도적인 상승률로도 확인이 된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새삼스러운 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코스피가 딴 데보다 좋은지, 뭐 작년에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뭐 이것도 뭐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계속 우리 시장을 눌렀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일시에 해소가 됐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는, 기존에 이제 보통 이렇게 뭐랄까요, 장이 급등을 할 경우에 수급이 좀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반도체가 그동안에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보니까 반도체도 뭐 아주 뭐 압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반도체 쪽으로도 좀 수급이 좀 두르는 측면과 동시에 기존에 주도주였던 조방원 쪽에도 여전히 수급이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가 요즘에 또 이 중동 사태 때문에 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사실은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보통 원달러 환율이 오르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번에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시장이 이번 사태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가장 큰 근거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달러가 보통 이럴 때는 안전자산 선언 때문에 올라야 되는데 달러도 인덱스도 좀 이렇게 뭐 올라가지 않죠. 그렇게 급등하거나 이러지 않죠. 당연히 원화 가치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다만 어제 좀 찜찜한 거는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팔았는데 매도 규모도 작지는 않습니다. 3천억이 넘게 팔았으니까.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정도, 한 2, 3일 정도 외국인들의 수급 문제, 요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외국인들의 이 태도가 바뀌는 것이냐, 아니면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이제 달리려고 하는 것이냐. 오늘 아마 시장에서 이 부분이 좀 판가름이 나지 않겠나. 오늘 내일 정도예요.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두 번째. 게임주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반기에 신작 온다. 기지개 켠 게임주. 게임주의 그 KNX 게임 탑 10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달 들어서 8% 넘게 상승을 했으니까 코스피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이달 들어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에, 그러니까 지난 4월 초에 저점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26%가 넘게 올랐고요. 코스피가 비슷하게 올랐는데 코스피보다 조금 더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이렇게 좋은데 코스피 수준으로 좀 이 게임주들의 주가가 좋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마침 표에도 좀 나오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올랐죠. 네이버는 뭐 게임주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조이시티, W게임즈, 네오위즈 홀딩스, 이런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가 23%, NC소프트가 12%, 넷마블 11% 이렇게들 올랐더라고요. 컴투스도 좀 오르고,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이 요즘에 분위기가 좀 좋은 거죠. 사실은 게임주가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사실은 기대감은 있었죠. 왜냐하면 작년까지 워낙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뭐 작년에 일단 보면 뭐 엔터주, 게임주 뭐 이랬습니다. 뭐 석유화학, 뭐 철강 이랬는데, 사실 올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석유화학, 철강, 그다음에 뭐 엔터주는 작년 말부터 올랐고 이렇게 다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도 따라 오르겠구나 싶었는데 올 초에 조금 오르는 듯 하더니 다시 다시 무너져 내렸다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다시 좀 하향세로 돌아갔었죠. 결국은 모멘텀이 약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좀 게임주들이 좀 오르는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안 좋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역시 중요한 거는 뭔가 게임주들을 살릴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 것이냐. 결국 게임은 신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좀 기대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주요 게임사들 신작 출시들이 좀 잇따르고요. 특히 대작들이 이번에는 좀 많다고 하고요. 또 중국에서 판호 이렇게 새로 발급받은 이런 데들도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가 좀 밝아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좀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요즘에 특히 바이오 쪽에서 하고
그 AI 쪽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일테면 올해 초에 있는 CS 2025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대형 글로벌 이벤트가 모멘텀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죠. 특히 바이오가 이제 아주 유난히 그 혜택을 많이 받는데 게임주들도 다음 달, 다다음 달 연이어서 세계적인 그런 게임 쇼가 펼쳐집니다. 다음 달에는 상하이에서, 그다음에 8월 달에는 독일 퀼른에서 글로벌급의 이런 게임 쇼가 펼쳐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또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대부분 다 참여해서 신작들을 내고 뭐 이런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기대감으로만 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1분기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진 데도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7월, 8월 넘어가면 7월 말쯤 되면 이제 2분기 실적들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게임주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게임주 말고도 사실 투자하기 좋은 데들이 여전히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무리하게 물론 저점 매수하는 그런 뭐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미 잘 나오고 있는 데를 조금 올라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거니까 게임주에 대한 투자는 수치를 조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토피아 오늘 건데요. 미국에 진출한 휴젤 앞날이 밝다. 공매도 발빼는 투자. 공매도를 이제 올 3월 31일 날 이제 전면 재개가 되면서 공매도가 좀 많이 몰려있던 어떤 업종들, 그게 이제 조방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전지주들 뭐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주가가 제일 많이 빠진 건 2차 전지 쪽이었던 거고, 조방원은 오히려 더 주가가 더 날랐죠. 휴젤 이 회사도 공매도 물량이 굉장히 올 3월에 많았었습니다. 256만 주 공매도가 256억어치 공매도가 쌓여 있었던 게 지금 이제 3월 말에 그렇게 쌓여 있던 게 지금 한 2달 반 정도 되는 거죠. 이제 6월 중순이니까 절반 이하로 61%나 공매도 이 물량이 줄었고요. 그 사이에 휴젤의 주가는 연초에 26만 원대에서 지금 36만 원대까지 10만 원 정도가 오른 거니까 대략 한 40% 가까이 오른 거네요. 그죠? 굉장히 주가도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오른 게 공매도 물량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휴젤의 주가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이유가 보니까 실적이 좋았더군요, 역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수치가 확인이 돼 줘야 됩니다. 1분기 매출액이 전년 20%, 영업이익은 62%. 그다음에 또 하나 기대감을 주는 게 휴젤이 지금 올해부터 미국에 이 톡신을 좀 팔기 시작을 했거든요. 미국에 있는 유통사와 손을 잡고 이게 올 1분기 때도 전년 비해서 18%. 그러니까 아주 뭐 굉장히 폼나게 전년 대비 상승률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톡신 매출이 딴 데서 했던 거에 비해서 미국이 좀 출시를 하는 것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면서 휴젤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가 이제 파마리서치 얘기를 할 건데요. 파마리서치 얘기로 바로 좀 넘어가죠. 아예.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이 분할 문제가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좀 제목에도 나옵니다만 파마리서치 분할상 중복산장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어제 머스트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파마리서치의 지분을 1%쯤 갖고 있는 운용사에서 이렇게 이제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번 인적 분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미용기기나 이쪽 의료 쪽 의료 쪽 미용업체 중에서 이제 가장 확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분할을 한다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 소위 말하는 악재가 좀 벌어진 거고, 앞서 말씀드린 이 휴젤 같은 후발주자는 이제 어느 정도 악재가 좀 해소가 돼가고 있는 거고요. 뭔가 여기서 좀 뭔가 변화, 전환에 이게 좀 교체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주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발생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머스트 운영의 이 반대 의견은 니네 결국은 뭐 인적 분할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 하는 거지만 뭐 결국은 따지고 보면 대주주한테 유리한 그런 인적 분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파마리서치 홀딩스 이 존속회사가 지주회사가 되는 거죠. 여기에 향후에 파마리서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성장성이 다 이쪽으로 너무 많이 몰려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홀딩스가 75% 가까이, 그 다음에 이제 신선회사는 파마리서치, 여기가 이제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죠. 여기가 26% 정도 이 지분이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마리서치 홀딩스에 너무 많은 그런 무게가 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봐서는 실제 돈 버는 게 파마리서치니까 이쪽으로 뭐 다 가지 않겠나 싶지만 실제로는 파마리서치 쪽으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얘기들이 다 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제 저녁에 또 키움증권도
M&A라든가 뭔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새로운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결국은 지주회사 쪽으로 다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지분율 나눈 게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에 61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예. 작년에 사실 우리가 잘 알죠. 이런 기업 분할, 쪼개기, 그다음에 뭐 유상증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얼마나 격하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파마리서치가 사실 이렇게 분할을 하는 이유 있겠죠, 당연히.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또 본다는 거거든요. 또 이제 감독당국에서도 이게 상법 개정안 되기 전에 시행되기 전에 이제 좀 서두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일단 현재로서는 뭐 증권사도 그렇고 운용업계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어제는 주가가 5% 넘게 반등을 했지만 이 소식이 처음 전해진 13일 날에는 주가가 17%, 뭐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조 원이 날아갔으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시장 반응이 나오고 있고 감독 당국에서도 뭔가 이제 반응이 좀 있겠죠. 뭐 수면 아래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이 파마 리서치 측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주목이 좀 됩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의 증시 상당히 오름세가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그 전일장에서 워낙에 컸던 터라 오늘장에서는 그나마 좀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어떤 상황으로 분석하고 계실까요? 중동발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서 생각처럼 크게 보는 것 같지 않고요. 그 대표적인 게 보면은 이런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항상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합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가 오히려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다음에 유가 급등을 우려하고 일부 외국계 금융기관에서는 뭐 130달러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은 실제로 가만히 놓고 보면 그때하고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건 뭐냐면 미국이 지금 석유 순수출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가 자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러 이란이 지금 화해 제스처를 먼저 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우호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시장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은 뭐 AI 산업 계속 성장에 따라 가지고 전력난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우라늄 관련된 쪽 또는 SMR 관련된 쪽이 급등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그 AI 시장이 5천억 달러까지 성장할 거라고 하는 리사수 AMD 그 CEO 발언에 힘입어가지고 반도체 섹터가 크게 올랐고 특히 AMD가 아마 10% 정도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 영향이 있었고 뭐 종목별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타격에 있어가지고 팔란티어가 역할을 좀 했다 뭐 이러면서 또 그쪽 관련된 주식들이 움직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G7 정상회의가 개막을 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G7 정상들이 아무래도 이 지금의 상황, 이 중동 리스크에 대한 입장차들을 좀 밝히고 있는데 어떤 종목에 좀 어떤 이 의견들에 좀 주목을 하셨을까요? 일단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정도의 발언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G7의 구성을 놓고 보면 일단 영국하고 미국은 대체적으로 좀 친이스라엘 성향을 좀 강하게 보이고 있고 독일은 이스라엘을 대놓고 비난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 프랑스 정도가 조금 이제 반하는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이 이번엔 좀 비판적인 발언을 한 정도지만 그게 전체적인 의제를 갖다 채택하는 데는 좀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어차피 강경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제한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온 것 같고 사실 이번 G7 정상회담은
이번 일이 발생하기 전을 놓고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관세 협상이 주가 돼야 되는데 살짝 좀 그런 것이 주변으로 밀린 듯한 느낌 네.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뭐 영국하고 협상 별 의미 없는 거지만 타결됐다고 그러고 뭐 캐나다 총리도 이제 곧 그 협상이 완료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진행이 될 것인지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 리스크보다는 이 관세 쪽으로도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나 이 G7 참석자 어제 출국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과연 만날지에 대한 주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저는 모르죠.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뭔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제스처가 있었다면은 뭐 만나줄 가능성이 있겠죠. 네. 만나자고 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하고 덥석 만날 일은 없을 거고 만난다 해도 우리가 뭔가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이상에는 뭐 아주 우리한테 적극적인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현재 그 G7 정상회담에 초청을 받아서 간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우리 우방국들이잖아요. 네. 다 그러니까 만나서 주요 의제들을 좀 현안을 좀 나누면서 그들하고 좀 서로 교류하는 것만 가지고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미국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일본 그 이시바 시게루 총리하고의 만남이 되게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전까지의 어떤 갈등 대립 구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일본 정상과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같이 공존 그 얘기를 하면서 현재 이렇게 변해가는 국제 정세 상황 속에서 네. 한일 간의 어떤 관계를 좀 넓힐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 대한 기대감은 당장에 크게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네. 일본 쪽을 오히려 좀 더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 이 조율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한일 간의 관계를 좀 발전시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이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 장에서도 올랐고 코스피 이 장중 2,900선을 회복하는 세가 나타났고 이제 3,000선 탈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실까요? 우선은 작년에 우리가 글로벌 꼴찌였거든요. 그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았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빠졌었고 그 가장 많이 빠졌는데 대비해서 왜 막 급하게 급등을 했냐면은 많이 빠진 게 정상은 아니었었거든요.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도 있었고 또 그동안 우리 증시를 좀 억눌러 왔었던 부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기업 가치를 그 금고 속에 꽁꽁 숨겨놓고 대주주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경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발현이 되지 못했던 측면 이 부분을 갖다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끄집어내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일본에서 큰 수익을 봤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5월 1일부터 그 원화가 급격히 강세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다시 밀렸다가 다시 또 재차 강세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사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말씀드렸던 어떤 한국 기업의 어떤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또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화 강세가 나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한국물에 대한 베팅도 또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같이 시너지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는 그러면은 이 원화가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원화가 크게 작용을 하는 건 당연한데 네. 왜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왜 작용하느냐? 작년까지는 원화가 굉장히 약세였었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특히 4월 말 5월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원화가 강세로 전환이 됐던 이유를 보시면은 네. 우리가 관세 협상에 있어서 가장 데미지를 심하게 받을 국가 중에 하나라고 봤었어요. 특히 미중 간의 어떤 갈등 속에서 중간에 껴 있잖아요. 양국을 우리 무역 그 주요 교역 대상국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두 개 국가가 대립을 하는 상황이니까 네. 더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유예가 되면서 이제 최악의 국면을 지나섰구나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제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만 쪽에서 물론 부인을 했지만은 통화에 대한 이제 협상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원화가 급격하게 이제 가치가 상승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했지만 실상은 그런 뉘앙스가 여기저기서 은연중에 풍겨지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럼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고려 안 할 수 없는 측면이 생긴 데다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대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종료가 됐잖아요. 네.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새로 들어서는 정권이 이 증시, 자본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정책을 개선을 해가지고 이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의 가치를 갖다 제대로 알리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는 그런 것들이 합산이 돼서 들어오는 거지 실적도 별로 좋지 않다는데 왜 들어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적은 안 좋은데 문제는 그동안 한국 증시를 갖다가 배척했었던 근본적인 이유들을 지금 하나씩 깨겠다라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네. 이게 제대로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배당도 늘어날 것이고 또 그다음에 대주주가 임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쪼갠다든지 이래가지고 자기 이해관계에 어떤 맞춰가지고 하는 행동도 제한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 위주의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감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조차도 또 조정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의 입장이 반영이 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환호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지금 주가 많이 올라서 2,946이라고 하는데 이게 PBR 1배가 아직 안 됩니다. 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국가 가운데 PBR 1배가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여전히 돌발적인 어떤 글로벌 충격이라든지 쇼크만 없다면은 네. 우리는 여전히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꼴찌였는데 지금 그러면 좀 몇 등까지 올라왔을까요? 아마 좀. 지금 1등일 겁니다.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네.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만 해도 11%가 올랐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치가 좀 봄바람을 불러일으킨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새 정부 취임하면서. 자, 이란과 에너지 인프라 타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석유나 가스주가 아무래도 연일 급등할 수밖에 없죠. 정유 에너지 쪽 아무래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갈까요? 저는 근데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네. 일단은 이번 전쟁 와중에도 그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큰 타격을 주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미국도 원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그 미국이 석유 수입 국가에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석유 수출 국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완전히 붕괴가 될 정도로 뭐 타격을 받지 않는 이상에는 에너지 쪽에서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제한돼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이란에서 먼저 협상 용의를 지금 밝히고 있고 중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사가 나오는 걸 봐서는 이란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가 앞으로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목적이 명확하게 지금 이란 지금 하메네이 그 정권을 네. 붕괴시키는 걸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걸 끝까지 가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란 쪽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변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또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붕괴를 목적으로 해서 미국까지 참전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앞으로 지켜봐야 될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온 보도에만 따르면은 이제 뭔가 개입의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개입 미국에서는 뭐 하메네이 정권을 붕괴시킬 작정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개입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 정도 아니라 그러면은 개입이 아니라 중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 이란이 이번에 이스라엘의 공습에 의해 가지고 타격을 상당히 세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크게 반격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네. 대신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봉쇄를 하거나 옥새 작전으로 네. 들어갈 경우에는 좀 충격을 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뭐 예단하는 것보다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이란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합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었죠. 그런데 좀 유가도 좀 고민이 됩니다. 유가가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을 때 130달러까지 오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봉사가 됐을 때 오를 수는 있는데 저는 네. 그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지금 석유가 생각보다 네. 예전보다는 당연히 석유 수요는 뭐 인류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늘어날 수밖에 네. 없는 구조잖아요. 네. 석유 가지고 뭐 에너지로만 쓰는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사실 이제 발전원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30% 이상이라고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발전원들이 좀 다양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석유를 대대적으로 지금 수출을 해내고 있는데 네. 최근 유가가 좀 하락하면서 그 셰일오일 쪽 업체들이 많이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증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려하는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가장 우려할 수 있는 부분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시설물을 파괴를 해가지고 완전히 인프라를 박살을 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뭐 공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 타격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어제 들려오고 있던데요. 좀 아무래도 인프라 타격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어떤 심각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란과 이 이스라엘의 중동 리스크에 이어서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좀 와보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대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자금을 좀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과 SK 지금 종목별로 주가 희비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섹터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환율에 베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하고의 차이는 실적입니다. 특히 HBM에서의 포지셔닝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HBM3E 버전까지는 완전히 하이닉스 독점이었었고요. 이제 HBM4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초도 물량을 납품하기 시작한 건 SK 하이닉스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샘플 테스트를 받는 거는 마이크론이 받고 있고요. 네. 삼성은 문제는 지금 3E 버전 퀄 테스트 통과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하이닉스의 상당 기간 독점의 가능성을 또 열어놨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HBM3 버전에서 80% 이상을 하이닉스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4로 갔을 때도 75% 이상은 선주문을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변수가 뭐냐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자기네들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수율이 지금 못 따라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지금 시장에서는 한 30에서 50%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판가 인상을 통해 가지고 원가 상승분을 커버하고도 오히려 플러스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익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쪽으로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그에 반해 가지고 지금 퀄 테스트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HBM 쪽 매출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그 메모리 쪽 시장에서 이미 2위로 주저앉은 상태인데, 현재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를 놓고 봤을 때 DDR4 언더의 레거시급은 중국 업체들 때문에 거의 이제 단종하는 분위기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이상을 봐야 되고, 결국에 가서는 승부수는 HBM에서 봐야 되는데 HBM 시장에서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네. 자꾸 정체가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회사의 차이는 거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문가님 아까 전에 그 수율을 못 따라간다는 거를 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은 네. 제품을 10개를 만들었을 때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통 8개 정도는 완품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5개 미만, 삼성전자는 아직 그 테스트 못 받고 있는 상황.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수율이 낮다는 얘기는 네. 결국은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적시에 제품을 납품하는데 그렇죠. 또 문제가 네.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쪽을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게 이제 하이닉스가 여태까지 독주해왔던 계기였었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HBM4까지는 하이닉스가 독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 부분을 좀 따라가려면 얼마나 시일이 소요될까요? 혹은 따라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고요. 네.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시장하고 소통했었던 걸 근거로 했을 때 3퀄 테스트 통과는 이미 작년에 했었어야 되고요. 네. 또 뒤늦게 얘기했던 걸 근거로 얘기해도 올 2분기 내에는 끝이 났어야 됩니다. 네. 근데 2분기 내라고 해봤자 지금 6월 오늘이 18일인가요? 네. 아무 소식도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러면은 뭐 믿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음. 지금. 그리고 또 외신에서 나온 얘기긴 합니다, 대만 쪽에서. 네. 퀄 테스트 통과 실패했기 때문에 9월에 다시 시도한다는 말이 또 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3 버전에서는 네. 퀄이 통과가 돼도 실제로 오파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삼성이 아직까지 확연하게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장하고 지금 소통을 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솔직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실망감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안타까운 거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기도 하고, 네. 또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국내 그 경제 어떤 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위상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저러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인 거죠. 전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가능성을 얘기하느냐, 그거는 솔직히 자기들도 내부에서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그럼 결국에는 삼성전자에서는 문제가 뭔지를 갖다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이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제가 판단할 때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내부적인 전면 수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변화를 좀 필요로 하는 삼성전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자, 제약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테오젠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 분석이 있습니다. 글로벌 ADC 기업과의 협업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알테오젠 강세는 제가 작년 처음에 특허 분쟁 이슈 얘기가 제기가 됐을 때 그때 주가가 47만 원까지인가 올랐다가 이제 빠졌는데요. 그 전후에 가지고 제가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제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 다시 알테오젠 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주가 이제 30만 원대 초반까지 왔을 때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특정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이제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텍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린다고 그러면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거는 원래 이게 머크가 그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지금 제기한 게 있어요. 그 엠다제라고 해가지고 그 할로자임이 그 소위 말해서 SC제형으로 바꾸는 기술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지금 자기네들이 특허를 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무효 심판을 지금 청구를 해놨는데 그 가운데 두 건에 대해서 지금 일단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근거가 없는 얘기다 그러면 심판 자체가 열리지가 않겠죠. 네. 근데 이거 문제 있구나. 우리 한번 봐야 되겠다. 검토해보자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 특허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시장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주가가 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게 있고요. 그 SC제형 관련해 가지고 ADC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다이치 상교 제품을 엔허투라고 하는 그 유방암 치료제를 갖다 SC제형으로 이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는 이미 라이센스 아웃이 된 상태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일상진입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도 알테오젠은 저는 특허 이슈만 어느 정도 노이즈가 잦아진 들게 된다고 그러면 네. 추가적인 애로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보다는 더 긍정적인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정학적인 긴장 속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올라도 걱정이고 빠져도 걱정입니다. 올라도 지금 사실 좀 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지 이런 걱정이 있고요. 또 빠진다고 하면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또 혹시 글로벌 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는 거 아니냐? 네. 미국을 보면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을 열어보면은 뭐 연체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부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은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네. 우리도. 그러니까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고 또 일본을 쳐다보게 되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 일본은 지금 인플레 때문에 그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게 되면은 일본이 국채 금리를 올린다든지 그러면서 엔화 강세가 나온다든지 이럴 땐 또 엔캐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매크로적인 어떤 이슈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대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네. 우리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또는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어떤 가치를 갖다가 그동안 금고 속에 감춰놨었던 걸 끄집어내서 이제 시장에 공개하고 시장에 소통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다 더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가 지금 되게 안 좋다 보니까 네. 경기 부양책 해가지고 추경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같이 시너지를 좀 발휘해 준다고 그러면 올해 들어와 가지고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돈을 푼 국가들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돈을 푼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다시 재차 하락을 할 거냐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 기대감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빠질 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글로벌 충격 뭐 이런 것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네. 뭐 리먼 브로더스 파산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뭐 멀쩡하던 금융기관 하나가 또 넘어간다든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엔캐리가 뭐 본격화된다든지 이런 것만 아니라면 네. 우리 증시 자체는 빠질 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우상향 추세로 네. 일단은 예측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크로적인 부분이 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금고 속에 있는 그런 긍정적인 무기들을 하나하나 꺼낼 수 있는 우리 시장이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간밤에 이 뉴욕 증시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코스피에도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합니다.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